안녕하세요. 머니버니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정인이고요. 오늘 김태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 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 위기론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좀 언론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어그로를 좀 끌려고 하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무조건 어그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내용을 보시면 사실 맥락상으로 보면 이게 진짜 망할 각이냐 아니면 좀 일시적인 이슈냐 네. 그 정도는 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삼성 위기론을 얘기하는 그 포인트는 한 4가지 정도예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본원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제 급격히 자리를 잡으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이 여기서 좀 실기를 하긴 했어요. 하이닉스는 이 굉장히 상용화에 유리한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은 조금 그거보다 난해한 방식을 택했어요. 난해한 방식 택했다는 건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수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만들면 그 중에 불량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급성장하는 AI 시장을 따라잡았는데 네. 삼성은 이걸 중간에 포기를 했었어요. 포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생산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잠깐 했었기 때문에 이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거죠. 포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들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 시장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챗GPT 처음 접할 때부터 AI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챗GPT가 이 선두권을 딱 차지하면서 주변에 구글이랑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들이 사실은 대거 AI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HBM 시장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삼성의 브랜드답지 않게 실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 좀 위기론에 이게 사실은 중심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시장은 별로 전망이 좋지 않다.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생태계 구축을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애플처럼 본인들의 생태계로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 업체들 약진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으로서는 조금씩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파운드리라고 해서 그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위탁해서 생산하는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게 TSMC 대만 업체인데 이 회사가 거의 세계 탑이거든요. 이 회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면 TSMC 시장 점유율이 대략 60%가 좀 넘는 걸로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한 11.5%.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대부분 삼성 제품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율도 좀 TSMC보다는 안 나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파운드리는 이게 어느 정도 돈을 벌어주면 그래도 다른 사업 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겠지만 얘는 그냥 여전히 안 좋은 상태.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조직 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다. 그리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의 위기론의 그 중심이 되는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가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크게 2가지 이벤트가 삼성전자를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로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차 성장은 어디서 왔냐? 83년도 도쿄 선언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삼성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선언을 하게 되고요. 네. 요 이후에 이제 84년도에 64K D램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요. 92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를 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저는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급이 달라졌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 2차 성장은 저희 다 아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네. 사실 이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그 품질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굉장히 뛰어나게 갖추게 된 회사가 되죠. 그때가 혹시 몇 년도일까요? 이때가 93년. 93년도. 네, 93년도고 95년도에 불량 휴대폰 15만 대 분량을 전부 다 폐기해요.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건희 회장은 이런 이벤트에 굉장히 강하다. 네, 그렇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거든요. 굉장히 센 이벤트를 열어서 앞으로의 삼성은 과거와 다르다라는 걸 각인을 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만약 삼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 경제와 또 국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굉장히 뭐 심각하죠. 사실 뭐 삼성이 예를 들어 파산을 한다? 그러면 이건 거의 국가보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거 사례하고는 굉장히 다른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뭐 대우 사태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개 재벌 회사가 이제 무너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대기업들이 건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요 계열사들을 다 사실 뭐 속된 말로 찢어갔듯이 다 흡수를 했거든요. 삼성이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이 회사를 받아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룹이. 우리나라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 뭐냐면요. 해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그룹 전체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20%를 차지해요. 엄청난 규모거든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 삼성그룹 내에서 만들어지는 매출로 나오는 거고, 삼성만 놓고 봐도 이 정도인데 삼성의 부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이 포션은 한 30-40%에 육박하겠죠. 그러면 이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면 GDP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날아가는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그냥 회사 하나가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거의 사실 국가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혹시 엔비디아와 TSMC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엔비디아, TSMC 사실은 지금 동력이 되는 기본 산업은 어디냐면 유관 산업은 AI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산업이 확산 초기예요. 그래서 이 AI 산업 성장에 따라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할 거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사실은 올해, 작년 뭐 다 도입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다 개발하겠다. 뭐 AI 우리 개발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구글이 최근에 좀 많이 따라잡아서 올라온 것 같고요. 도입기에서 확산기를 거치면 여기는 이제 물량이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네. 그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하고 그 수요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커지지만 전력 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유관 산업들이 같이 성장을 하는데, 저는 확산기를 거치고 나면 이후에는 성능의 문제로 다시 귀결될 거다. 그러니까 높은 성능,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진 회사들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갈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1차 확산은 물량이 증가하는 패턴으로 갈 거고, 네. 2차는 성능이 중요시 되면서 그때는 단가가 오를 거란 얘기죠. 네. P는 가격, Q는 물량, Q 중심에서 P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게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TSMC는 만약에 Q에서 P로 바뀌는데 P 구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다소 정체될 가능성은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얘기인 거고요. 네. 확산기까지는 당연히 성장 트렌드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은 사실상 국민주의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 혹은 대처하는 게 조금 현명할까요? 제가 사라, 팔아라 뭐 추천할 수는 없지만 뭐 사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역사적 저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분할 매수를 이 구간에서는 시작할 거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디스카운트 요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AI 반도체 시장에 대응 실패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마트폰 사업이 부진하다. 요건데, 근데 가만 잘 뜯어보면 AI 시장에 대응이 실패한 건 맞지만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반도체를 어디서 사고 있을까요? 대부분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사고 있겠죠.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독점 공급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독점으로 사실 SK 하이닉스 거의 공급하다시피 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일한 공급업체로 SK 하이닉스를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든 삼성전자를 저희가 듀얼 벤더라고 하거든요. 네. 업체 두 개를 만드는. 어떻게든 듀얼 벤더 구조를 만들 거라는 거죠.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면서 AI, HBM 시장에 어느 정도는 물량을 확보하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단 지금 그 젠슨왕이 선택한 업체가 삼성이라는 건 뭐 기사로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뭐 제3의 업체들을 선정한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급을 받으려면 사실 삼성만한 플레이어가 지금 없는 거죠. 젠슨왕의 코멘트들을 보시면 어떻게든 삼성을 붙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너 제대로 만들어 갖고만 오면 된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HBM은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부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트렌드상으로 조금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네. 맞는데 다만 그 미국하고 중국의 분쟁이 계속되면 삼성의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쇠락하는 일은 없을 거다. 왜냐면 중국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이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의 위협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미국은 정책적으로 중국 걸 못 들어오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유럽도 사실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폰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 중에서는 가장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급격한 쇠락? 이런 거는 있을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 자, 그러면 삼성 스마트폰 망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게 조금 안 좋다? 그래도 뭐 급격히 망하진 않는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식 가치에 이거 얼마나 녹여있나를 봐야 되는 건데, 네. 주가가 역사적 저점에 있다는 건 이거 거의 뭐 둘 다 안 좋다라는, 거의 망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디스카운트 요소는 해소가 될 거다. AI 반도체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써주는 데서 어쨌든 두 개 업체를 쓰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채택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요건 디스카운트 좀 해소될 거고, 두 번째는 디스카운트 너무 과하게 반영돼 있는 것 같다. 과하게요? 그래서 요게 좀 해소 국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일반적으로 보시면 뉴스는 항상 그 반대 시그널을 준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려 섞인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주가로 보면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에 이제 당연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포인트들이 있긴 하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 정도면 삼성이 뭐 이대로 망할 거냐? 망할 것 같진 않다. 그러면 역사적 저점이니까 분할 매수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뭐 주식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파는 사람이 많은 구간인 거고, 하지만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봐서 단가가 좀 많이 높으면 물을 타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 패닉으로 볼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대표님에 관한 질문인데요. 비슷한 산업군의 기업을 컨설팅 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만약에 있다면은 해당 기업의 상황은 어땠고, 또 컨설팅의 방향은 무엇이었나요? 뭐 IT 기업 중에 이제 뭐 반도체 회사들을 저희가 뭐 좀 컨설팅 한 적이 있고요. 이 IT 기업들은 사실은 업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투자 타이밍이 굉장히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네.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 그 관련 이제 장비주들이거든요, 주로. 장비주들이 수혜를 봐요. 근데 이 빅사이클이 사실 뭐 굉장히 길게 오기 때문에 업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근데 저희 고객사 반도체 관련 장비를 하는 회사였는데,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그 새로운 아이템, 신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회사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우리를 알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빼놓고는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다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업 사이클에 들어간, 그러니까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간 반도체 시장에 장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장비가 점점 더 확산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은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를 좀 추출을 하고 그 키워드에 부합하는 회사의 내용들을 외부에 좀 중점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전략을 쓰시면 투자자들한테 조금 많은 관심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이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위기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뭐 일단 과거 같은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벤트를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현재 삼성은 과거에 이런 큰 이벤트의 수혜를 받아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회사를 좀 경영하는 느낌이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투자로 보면 조금 더 혁신적인 부분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주로 보면 삼성은 하드웨어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사실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에 투자한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까지 한 12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2019년 2021년에 각각 10억 달러씩 투자를 했고 23년도에는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1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챗GPT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연간 한 10억 달러 정도를 사용료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20억 달러를 줬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사용료로 계속 다시 회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은 본인 플랫폼에 챗GPT를 올리면서 투자한 돈을 계속 회수하고 있거든요. 와. 굉장히 신의 한 수의 투자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챗GPT가 커지면 커질수록 클라우드 용량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회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굉장히 스마트한 투자들을 삼성전자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거를 좀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 엣지 AI 뭐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조금 제가 봐서는 AI 시장에서 대응이 늦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4조 원 정도 써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쓰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연구개발비 28조 원을 써요. 2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애플은 뭐 사실 그 한정된 포션만 하는 거라서 애플이 4조, 삼성전자 28조. 엄청난 차이인데 삼성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투자를 굉장히 인색해요. 제가 완전 뭐 삼성 전문가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삼성전자가 망할 거냐? 그 디스카운트 요인을 딱 분석하면 되거든요. 향후 10년, 20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지금 당장 뭐 삼성이 무너질 거냐? 그 관점은 아까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시면 걱정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의 조금 더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많이들 걱정해 주셨던 삼성 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루빨리 이 위기론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오늘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 투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좀 추출을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성의 머니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